전 재산을 바쳐 펜트하우스를 사주었지만 며느리는 제 마지막 노후 자금마저 자선기금이라는 거짓말로 빼앗아 갔어요. 그 돈이 며느리의 손목에서 명품 시계로 빛나는 것을 본 순간 저는 평생을 겉마지막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조용한 분노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른 아침 서울 교회에 있는 제 작은 집 정원에는 늘 물 한 개가 껴요. 평생을 문학교사로 살아서 그런지 저는 이런 고요하고 서정적인 풍경을 참 좋아해요. 시들고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어떤 경외심 같은 걸 느끼곤 하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 정원을 둘이서 참 열심히 가꿨어요. 그는 흙을 만지고 저는 그 옆에서 시를 읊어주곤 했죠. 그 사람 목소리가 섞여들던 정원은 늘 꽉 차고 따뜻했는데 이제는 혼자 가꾸는 정원이 가끔은 너무 넓고 적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가야죠. 제라늄, 백일홍, 그리고 남편이 특히 좋아했던 작약까지.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나 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며 살고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72이에요. 이 나이가 되면요, 남은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아져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제 외아들 진우에게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펜트하우스를 사주던 날일 거예요. 평생 교직에 있으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까지 팔아서 마련한 집이었죠.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사업 때문에 늘 어깨가 무거워 보였는데 그날만큼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미 마음에 자식 웃음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인 하윤이에게는 새하얀 벤츠를 선물했어요. 그 아이가 늘 입버릇처럼 상류 사회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 며느리에게 그 차는 아마 꿈으로 들어가는 열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차키를 건네받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물론 그 약속이 오래가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제 모든 걸 내어주고 나니 저에게 남은 건 이 낡은 교회 주택과 작은 정원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저렇게 반듯하게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으니까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한국 부모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우며 평생을 살았죠. 우리 아들 진우는 본성은 참 착한 아이예요. 45이 된 지금도 제 눈에는 마냥 아이 같죠. 하지만 사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지독한지 언제부턴가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겠지만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가끔은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졌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 찾아와도 피곤해져러 소파에 누워있기 바빴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장으로서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클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문제는 며느리 하윤이었어요. 40살인 그 아이는 참, 뭐랄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정교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아들 진우만 옆에 있으면 저에게 세상둘도 없는 효부였죠. 어머니,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살갑게 구는 그 모습의 진우는 늘 우리 하윤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라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진우가 출근하고 집안에 저와 단둘이 남게 되는 순간 하윤이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저를 향한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아들 마음 편하라고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보다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하윤이는 아주 교묘한 화술로 제 지갑을 열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와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희 손주 국제학교 보내야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키워요. 교육이 아이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그 말에 어느 부모가 반대를 하겠어요. 저는 노후를 위해 남겨두었던 적금을 깨서 학비를 보태주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영재 교육에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했죠. 손주가 영재라는데 할머니로서 어떻게 그걸 외면하겠어요. 그렇게 제 노후 자금은 손주 교육비라는 거절할 수 없는 명분 아래 야금야금 사라져 갔어요.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던 건 그 아이의 무시였어요.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이는 큰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점잖고 아끼는 투피스를 입고 나갔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하윤이가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어머니, 옷이 너무 촌스러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백화점에서 한 벌 사드릴 걸 그랬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죠.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단정하게 사는 걸 멋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명절이나 생일 때 정성껏 전통 음식을 만들어가면 하윤이는 그걸 손님상에 내놓는 법이 없었어요.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너무 세련되지 못하잖아요. 그 한마디와 함께 제가 밤새 만든 음식들은 주방 한 구석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죠. 서울의 상류층들은 그런 걸 먹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제가 평생 지켜온 정성과 방식이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취급을 받는다는 걸 저는 며느리를 통해 매번 확인해야 했어요. 그건 단순한 세대 차이나 입맛의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 자체에 대한 부정이고 인격적인 모독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참아냈어요. 아들 진우의 힘든 얼굴이 눈에 바려서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그래도 힘든 아들이 저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더 괴로울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닫고 웃어 넘기곤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상처받고 돌아온 날이면 저는 제 방 낡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분노나 한탄을 쏟아내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있었던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할 뿐이었죠. 마치 관찰 일지처럼요. 그렇게 하루하루 써내려간 기록들이 쌓여가면서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 단단한 것이 함께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체념과는 다른 아주 차갑고 명료한 무언가였죠. 오늘도 아들 내외가 다녀갔어요. 손주 학원비 이야기를 또 꺼내더군요. 저는 군말 없이 남은 돈을 챙겨주었어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텅 빈 집에는 또다시 적막이 흘렀죠. 저는 습관처럼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일기를 쓰는 대신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어요. 손을 넣어 더듬거리니 묵직하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꽤 오래된 봉투라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쓰다듬었어요. 봉투 안에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가 들어있었죠. 이걸 사용할 날이 오지 않기를 평생 바라왔는데 어쩌면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조용히 쌓여오던 그 단단한 것이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정원의 꽃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에서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난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서류 봉투를 만지고 나서인지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서류는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한 얇은 방패였죠. 그래서였을까요? 며느리 하윤이가 제게 건넸던 말들과 표정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더 선명해졌어요. 저를 향해 억지로 띄우던 그 미소, 제 옷차림을 흘끗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던지던 그 가벼운 농담들, 손님들 앞에서 전통 음식을 촌스럽다며 슬쩍 밀어놓던 손짓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장면들이 새벽빛에 닿은 먼지처럼 하나하나 부유하며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서운하고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아니다, 내가 오해하는 거야 하고 다독이게 됐어요. 어쩌면 저 자신을 설득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제 아들 진우와 손주들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좋게 보려는 마음이 먼저였으니까요. 괜한 감정에 매달려 상처를 키우지 말자, 조금 더 품어주자고. 어른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언젠가는 하윤이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윤이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표정이 무척이나 밝고 다정했죠.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는 요즘 자신이 아주 뜻깊은 일을 시작했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역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던 거야. 안도감이 들었죠. 하윤이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놓고는 자기가 요즘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낡은 시설의 아이들, 좁은 교실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아 책을 보는 모습. 사진 속 아이들의 눈망울은 언젠가 제가 교단에서 마주하던 제자들의 눈을 닮아 있었어요.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주춤거리던 그 눈빛 말이에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슬픔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해맑지만 슬픈 눈망울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아려왔죠. 하윤이는 자신이 아는 상류층 부인들과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적어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어요. 장학금, 멘토링, 문화체험까지. 계획표는 생각보다 꼼꼼했고 프레젠테이션 파일도 아주 매끈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한쪽 면으로만 보아온 건 아니었을까 반성했어요. 늘 자기 자신을 꾸미고 과시하는 데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구나 싶어서 대견하기까지 했죠. 어쩌면 그동안 제가 며느리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한참 동안 계획을 설명하던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당장 초기 운영비가 조금 필요해요. 작은 금액이라도 도와주시면.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피는 그 표정이 제게는 애써 강해 보이려는 착한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이 먼저 움직였죠. 그래, 그래야지.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진심을 보여주면 하윤이도 저를 진심으로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내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아들 내외에게 집과 차를 사주고 손주 학비를 대주고 그렇게 다 퍼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정말 제 마지막 노후를 위한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저는 그 통장에 남아있던 돈의 거의 전부를 며느리에게 내어주었어요.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란다는 제 말에 하윤이는 눈을 적시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우리 사이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마음이 참 평온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따뜻한 안부를 묻기도 했고 주말에는 진우와 손주까지 함께 내려와 정원에서 사진을 찍었죠. 저는 그 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 손주에게 일기 쓰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제 선의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가족이란 이렇게 서로를 위하며 사는 것이라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죠. 그 무렵 하윤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상류층 부인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웃음을 나누는 자리였죠. 저는 그날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직접 삶아낸 따끈한 인삼차를 여러 잔 보온병에 담아 올라갔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비단처럼 흐르고 새로 들였다는 예술품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하윤이는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자신이 주도한다는 어린이 교육 지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있었어요.
저로서는 그저 기특하고 대견했죠. 저는 조심스레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삼차를 한 잔씩 내드렸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죠. 이 인삼차 어디서 구하셨어요? 참 깊은 맛이네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 시절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인삼을 적게 넣고도 깊은 맛을 내는 법을 배웠다고요. 이어 아무 생각 없이 예시하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하윤이가 대학 다니던 무렵 형편이 어려워 밤늦게까지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 비 오는 날이면 새벽 첫 차를 기다리다 우리 집 거실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곤 했던 일들이요.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야무졌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돕겠다고 나선 게 참 기특하다고요. 말이 끝나자 잔잔하던 물결에 금이 가듯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몇몇 부인들의 미소가 서늘하게 굳고 귓속말이 조심스레 오갔죠. 원래부터 금수저는 아니었나 보네. 이미지가랑은 좀 다르네. 같은 눈빛이 테이블 위를 스쳤어요. 저는 그제야 내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나 싶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윤이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그 웃음의 가장자리가 유리처럼 얇고 차갑게 떨리는 걸 저는 분명 보았어요. 잔을 드는 손가락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제 쪽으로 향한 눈빛이 순간 칼날처럼 번쩍였거든요. 그날 모임이 파한 뒤 저는 빈 보온병을 챙겨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괜히 옛날 이야기를 꺼냈나 하는 자책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몇 마디가 며느리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떤 방향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손녀가 학교에서 쓰는 태블릿 PC를 저희 집에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그런 기계들을 잘 다루지 못했는데 손녀가 사진 구경만 하시면 된다며 비밀번호를 눌러주고 갔어요. 아이 말대로 사진첩을 보고 있었는데 자꾸만 알림창이 떠서 실수로 무언가를 눌렀는지 낯선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알고 보니 손녀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며느리의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던가요?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 하윤이었죠. 며칠 전에 올라온 사진이더라고요. 사진 속 하윤이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고급스러운 케이크를 앞에 두고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좋은 일이 생겼으니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화면을 넘기려던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들어왔어요. 하윤이의 손목이었어요. 샴페인 잔을 든 그녀의 하얀 손목에서 무언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을 확대했어요. 낯익지 않은 로고, 낯선 글자들.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 시계의 브랜드를 찾아봤어요. 까르띠에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리고 그 가격을 확인하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시계의 가격은 제가 며칠 전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라며 건넨 그 돈과 거의 같았어요. 실내 조명 아래 반짝이던 시계줄이 어느새 제 마음 한가운데를 죄어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어요. 그간의 미소, 감동적인 말, 아이들을 위한 눈물, 연기, 그 모든 것이 제 마지막 남은 돈을 갈취하기 위한 잔혹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어요.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태블릿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과거의 아들 진우가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하윤이가 그 와중에도 모임을 챙기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알아차릴 수도 있었던 수많은 작은 신호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그 순간 뜨겁게 차오르던 분노와 슬픔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죠. 대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하자.
하고요. 그동안 희생자로서 겪었던 모든 서름과 모멸감이 이제는 냉철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껐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맹목적인 희생은 없을 거라고. 내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손주의 엄마라는 이유로 더는 이 악랄한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지 않겠다고. 제 지갑에서, 제 통장에서 이제 단 한 푼도 저들의 탐욕을 위해 흘러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결심은 하윤이가 준비하고 있을 다음 연극에 막을 올리는 스위치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죠. 며느리의 사기극을 알게 된 이후 제 일상은 겉으로는 똑같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 자리 잡았. 더 이상 상처받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돈줄이 막히자 하윤이는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했어요. 대신 교묘하게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일부러 TV 리모컨을 숨겨놓고는 저더러 찾아보라고 한다거나 제가 했던 말을 며칠 뒤에 와서는 전혀 다른 말로 바꾸어 어머니,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라며 한숨을 쉬는 시기였어요. 아들 진우는 아내의 꾸준한 걱정에 넘어가 정말로 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믿기 시작하는 눈치였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넘길 뿐이었어요. 그들의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부산에 사는 남동생이었죠.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어요. 연세가 90을 훌쩍 넘으셨으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와 외손주인 진우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어서 내려와 달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괴로워했어요. 하필이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입찰이 바로 내일이라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였죠.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내일 저녁 비행기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내려가겠다고요. 결국 하윤이가 먼저 저를 모시고 부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부산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다 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죠.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아들 진우의 사업이 처음으로 크게 휘청거렸던 적이 있었죠. 아들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왔고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밤잠을 설쳤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사람 마음은 변하는 법이야. 아무리 제 자식이라도 돈 문제 앞에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요. 우리가 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험한 세상을 못 믿는 거지. 만약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둬야 하지 않겠소. 저는 그때 남편의 말이 야속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아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보느냐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단호했죠. 다음 날 남편은 저를 데리고 평소 잘 알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에게 펜트하우스 자금을 대주는 것을 그냥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형식의 법적 서류로 만들자고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증된 차용증이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아들 이진우는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부모 박수미는 즉시 모든 지원 자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이 조항이 법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질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부디 이 종이가 평생 서랍 속에서 잠자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죠. 남편의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긴 그 오래된 약속을 저는 그날 밤 다시금 떠올렸어요. 다음 날 하윤이는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다정하고 상냥한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어요. 김해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멀미 때문에 속이 좋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제 등을 쓸어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약병을 꺼냈죠. 어머니, 기운 차리시라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고급 영양제예요.
이거 한 알 드시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잠시 경계심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풀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니 그 모진 며느리도 마음이 약해졌나 보다 싶었죠.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그 약을 받아 먹었어요.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약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내 깊은 잠에 빠졌어요. 희미한 기억으로는 비행기가 도착하고 하윤이가 저를 부추겨 공항 의자에 앉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귓가에 어머니, 짐이 많아서 그러니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제가 짐만 찾아서 바로 올게요. 하던 목소리가 맴돌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요. 텅 빈 공항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하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옆에 뒀던 핸드백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죠. 지갑, 신분증, 휴대폰,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며느리를 찾아 헤맸어요. 빗속으로 뛰쳐나가 미친 사람처럼 하윤이의 이름을 불렀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공항 처마 밑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공항 보안요원이 웅크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부산의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죠. 경찰차를 타고 도착한 친정집 대문 앞에는 이미 하얀 등불이 내걸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 대문이 열리더니 하윤이가 뛰쳐나와 통곡하며 저를 부추겼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제가 밤새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짐을 찾고 나와보니 어머니가 안 계셔서 먼저 택시 타고 집에 가신 줄 알았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친척들은 저를 책망의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외삼촌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죠.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야 오면 어떡해. 진우놈은 전화기도 꺼놓고 말이야. 하윤이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척 거들었어요. 어머니의 깜빡하는 병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 한눈 팔면 이러신다니까요. 이모는 저를 부추기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하윤이가 전화해서 언니가 자꾸 이것저것 잊어버린다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공항에서의 충격적인 기억은 공포와 뒤섞여 희미했고 친정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슬픔은 제 모든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치매인가? 왜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 정말 내가 혼자 어디를 헤매다가 어머니의 임종을 놓친 건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나 자신에 대한 공포 속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슬픔과 혼돈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짙은 안개를 뚫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날의 기억이었죠. 제 손에 들려있던 그 묵직한 서류 봉투의 감촉, 불효할 시 모든 것을 회수한다고 적혀있던 그 서늘한 문장. 공증된 차용증. 그래요, 저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법적 서류가 아니었어요. 먼저 간 남편이 남겨준 사랑이자 제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죠.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제 머릿속의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슬픔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하윤이와 친척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기억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 노인이 되어주기로요. 하윤이가 제 팔을 부추기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저는 힘없이 그녀에게 몸을 기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죠. 그래,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판단력에 대한 확신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하윤이는 운전하는 아들 옆에서 연신 백미러로 제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이 크셔서 그러신가 봐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가끔씩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어요. 제 연기는 완벽했죠. 아들 진우는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했고, 며느리 하윤이는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을 숨기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서울 집에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하윤이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어요.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인 제안인 것처럼 포장해서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남은 재산도 안전하게 관리해드려야 하니까 저희가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이 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를 보호해드리기 위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만 끔뻑였어요. 성년 후견인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늙은이처럼요. 진우는 아내의 말에 힘을 보탰죠. 엄마, 하윤이 말이 맞아. 엄마를 위해서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 저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초기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하윤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 아이의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에게는 병원에 잠깐 다녀온다고 둘러댔죠.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국내 최고의 로펌이었어요. 저는 상담실에 앉아 가방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 된 서류 봉투, 바로 그 공증된 차용증을 꺼내 변호사 앞에 내밀었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더군요. 그리고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하며 명시된 조건이 충족될 시 언제든 재산 회수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주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윤이가 스스로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뿐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더 완벽한 치매 노인이 되었어요. 낮에는 하염없이 뜨개질만 하거나 손녀의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죠. 저는 일부러 손녀에게 이 기계는 어떻게 쓰는 거냐며 자꾸 물었어요. 특히 화면 녹화 기능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할미가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거라도 녹화해놓고 보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렴. 손녀는 신이 나서 제게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고 끄는 법을 여러 번 가르쳐 주었어요. 하윤이는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더군요. 늙어서 주책이라고 애들 장난감이나 탐낸다고요. 저는 그 모든 격려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일부였으니까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가 법원에 거의 다 제출되었을 무렵 하윤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했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친구들을 펜트하우스로 불러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었죠. 저는 그날 손주를 봐준다는 핑계로 그 집에 가 있었어요.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어수선했죠. 저는 손녀에게 다가가 태블릿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할미가 오늘따라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 너는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으렴. 대신 소리는 좀 줄이고, 그리고 저는 손녀의 어깨 너머로 태블릿 화면의 녹화 버튼이 조용히 켜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눕는 척하며 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하윤이의 목소리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크고 거침이 없었죠. 베란다로 나가 가장 친한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제 귀에 그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죠. 그 영감탱이가 감히 내 체면을 깎아. 톡톡히 갚아줘야지. 공항에서 수면제 한 알 먹이고 짐 찾는 척하며 택시 타고 바로 와버렸어. 거기 버려두고 재수없게 소매치기까지 당했는지 도착했을 땐 이미 그 엄마는 죽었더라고. 꼴 좋지.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라지. 이제 성년 후견인 신청만 끝나면 저 할망구 재산은 다 내 거야. 그때 되면 저 낡아빠진 집부터 팔아버려야지. 그 모든 내용이 거실에서 게임에 열중한 손녀의 태블릿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윤이와 진우가 출근한 뒤 손녀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고, 어젯밤에 게임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태블릿이 뜨겁구나. 이러다 고장 나겠다. 할미가 쓸데없는 파일은 좀 지워줄게. 저는 능숙하게 어젯밤에 영상 파일을 찾아내 미리 준비해둔 작은 USB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는 원본 파일을 실수로 영구 삭제해버렸죠. 이제 완벽한 증거는 오직 제 손 안에만 남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와 최강의 무기를 모두 손에 쥔 저는 다시 한번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USB 속 영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그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보내 징역 몇 년 살게 하는 건 하윤이에게 너무 쉬운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을 빼앗아야 했어요. 바로 그 허울뿐인 체면과 명성, 그리고 상류층이라는 달콤한 환상 말이에요. 저는 변호사에게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낼 내용 증명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복수의 무대가 될 날짜와 장소를 정했죠. 그동안 교사로 살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히 핵심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침묵의 관찰자로서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함정으로 사냥감을 끌어들일 시간이었죠. 심판의 날 아침,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짙은 남색의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 생일에 선물해준 옷이었죠. 평소의 수수한 제 모습과는 다른 조용하지만 단단한 품위가 느껴지는 옷이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의 한 막을 내리는 날이니까요. 초라한 피해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운전대를 잡은 진우는 차마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하윤이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그 표정에는 승리를 눈앞에 둔 자의 오만함과 흥분이 감돌고 있었죠.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으로 만들어 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게 된 지금. 그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란 아마 이런 것이었겠죠. 변호사 사무실은 차갑고 거대한 성처럼 느껴졌어요. 푹신한 소파와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하윤이 쪽 변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겁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을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래, 오늘 모든 것이 해결될 거란다. 담돈님이 다만 네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뿐이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윤이 쪽 변호사가 성년 후견인 지정 최종 합의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하윤이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펜을 쥐어주려 했죠. 어머니, 이제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힘드시죠? 그 연민 가득한 눈빛과 목소리는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제 아들 진우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제 손이 펜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잠깐만요. 제 변호사였어요. 그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들어와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노트북을 놓고는 맞은편 벽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어요. 하윤이와 그 변호사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하윤이 쪽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제 변호사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할 뿐이었어요. 스크린이 켜지고 익숙한 화면이 나타났어요. 손녀가 늘 하던 게임 화면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은 그대로인 채로 끔찍하게도 익숙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기분이 한껏 고조된 며느리 하윤이의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하윤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어리둥절해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감탱이가 감히 내 체면을 깎아 톡톡히 갚아줘야지. 그 문장이 흘러나오는 순간 하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녹음된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공항에서 제게 수면제를 먹인 이야기, 저를 버려두고 혼자 와버린 이야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꼴 좋다고 표현하던 그 잔인한 조롱까지 하윤이가 친구에게 자랑하듯 늘어놓았던 그 모든 악행의 기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가운 변호사 사무실을 울리고 또 울렸어요. 저는 하윤이를 보던 시선을 아들 진우에게로 옮겼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은 아내의 목소리가 이어질수록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이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갔죠. 아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악마 같은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자신의 어리석고 나약했던 모습을 아들은 그 순간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 속에서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때 아들의 입에서는 낮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그 침묵을 깬 것은 하윤이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죠.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할망구가 날 모함하려고. 그 아이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였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는 그런 하윤이를 막아서며 테이블 위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조용히 밀어 넣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음성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해당 녹음 파일의 음성은 김하윤 씨의 목소리와 100% 일치하며 어떠한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하윤이의 모든 기세가 꺾였어요. 발악하던 몸짓이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 아이도 깨달은 거예요. 그때였어요. 제 아들 진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아들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죠. 그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어요. 아들의 머릿속에는 분명 아주 오래전 제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진우야, 사람은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란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어머니를 의심하고 아내의 거짓에 동조하여 어머니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결국 외할머니의 임종까지 놓치게 만든 그 모든 과오의 무게가 아들을 완전히 짓눌러 버린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 올렸던 모든 신뢰와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제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누렇게 바랜 그 공증된 차용증이었죠. 변호사는 헛기침 한 번 없이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서류의 한 부분을 읽어내려갔어요. 아들 이진우는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부모 박수민은 즉시 모든 지원 자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의 마지막 선고가 이어졌죠. 이에 따라 박수민 여사님은 이 시간부로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지원 자산에 대한 회수권을 발동하셨습니다.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한 달 내로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통보이자 무자비한 심판이었죠. 사회적, 도덕적 파멸에 이어 그들이 발딛고 서 있던 마지막 경제적 기반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이중 타격이었어요. 하윤이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내 아들의 망가진 모습과 제 모든 것을 탐했던 며느리의 파멸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죠.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지독한 슬픔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무너져 내린 성의 폐허 속에 남겨둔 채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이 그날따라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졌죠.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긴 열병을 앓고 난 뒤에 평온함 같은 것이 제 마음을 감쌌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작은 정원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흙을 만지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을 주면서요. 그 후의 소식들은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전해들었어요. 하윤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진우와는 곧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쫓겨났다고요. 그 아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상류층의 삶, 명성, 돈, 그리고 가족까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자신이 평생을 부정하고 벗어나려 했던 그 초라한 시작점으로 결국 다시 돌아가야만 했어요. 아들 진우의 삶도 순탄치 않았어요. 그 끔찍한 영상의 내용은 법조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아들의 사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폐륜적인 아들이라는 낙인은 주홍글씨처럼 아들의 평판을 무너뜨렸고 중요한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고 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흠뻑 젖은 아들 진우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자신이 죽일 놈이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굳게 닫힌 대문에 기댄 채 아들의 울음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요. 하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문 너머로 제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아들에게 남겨주었죠. 진우야, 내 눈물은 내 할머니가 눈을 감지 못하고 너를 찾던 그 순간에 필요했던 것이란다. 너는 가족의 고통 앞에서 너 자신의 실패와 좌절만을 생각했지. 너는 가족이 아닌 일을 택했다. 그러니 이제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거라.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의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아들은 이내 말없이 일어나 비를 맞으며 돌아갔어요. 그것이 저와 아들의 마지막이었죠. 용서는 어쩌면 너무 쉬운 답일지 몰라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혹독하고 값비싼 교훈이 되기도 하니까요. 변호사는 제게 하윤이를 형사 고소할 것인지 물어왔어요. 사기, 노인학대, 감금유기, 죗값을 치르게 할 항목은 차고 넘쳤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옥에 보내는 건 그 아이에게 너무 쉬운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윤이의 감옥은 네모난 철창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부러움,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허상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에게서 바로 그 감옥을 빼앗아 진짜 지옥을 선물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모든 악행이 담긴 USB와 함께 담담한 문체로 모든 진실을 써내려간 자필 편지를 하나의 소포로 꾸렸어요. 그리고 그 소포를 경찰서가 아닌 하윤이가 속한 사교계의 정점에 있는 자선재단 회장 사모님에게 보냈죠. 그분은 그 사교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윤이가 가장 동경하며 잘 보이고 싶어 하던 상대였어요. 그것은 하윤이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녀의 체면을 영원히 짓밟아버리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였어요. 폭풍은 며칠 만에 몰아닥쳤어요.
그 영상은 상류층의 비밀스러운 채팅방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하윤이는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해요. 모든 친구에게서 손절당했고 참석하기로 했던 모든 행사와 모임에서 취소 통보를 받았죠. 그 아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달 뒤 펜트하우스는 말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저는 그 집을 곧바로 팔았죠. 제 손에 다시 돌아온 그 돈은 왠지 모르게 아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돈을 들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산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했어요. 저는 펜트하우스를 판 돈의 절반 이상을 떼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이름을 딴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했어요. 부산 지역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노인들에게 법률적,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곳이었죠.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제 나름의 속죄이자 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상처로 얼룩진 돈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살던 집도 정원도 모두 처분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짐을 작은 배낭 하나에 담았죠. 더 이상 저를 얽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 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제 손에는 세계 일주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야경이 작은 불빛들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어요. 문득 먼저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퇴하면 꼭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자고 손을 잡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이제야 저 혼자 지키게 되었네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지혜 덕분에 내 삶을 되찾았어요. 고마워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72의 나이에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저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온한 제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배신은 결국 배신자가 가장 갈망했던 바로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진정한 존엄성은 남의 인정이 아닌 자신을 지킬 용기에서 비롯되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복수가 가장 완벽한 교훈이 되기도 한답니다.